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범죄 가운데 사기죄가 가장 많고요. 인터넷에는 가짜 뉴스와 가짜 광고가 득실되죠.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소중한 자산을 잃는 경우가 빈번하고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음모론이 확산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정보의 질보다 속도와 양이 우선시되는 시대. 정보를 걸러서 듣고 그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기보다 1차원적인 정보를 그대로 믿어버리기 십상인 시대입니다. 프레드리히 니체는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진실의 적은 과도한 신념이라고 했고요.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라 확신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 스마트폰에 울리는 문자 메시지부터 카톡 메시지와 유튜브 영상, 그리고 위정자들이 내놓는 정책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믿기보다 스스로 판단하고 검증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는 이제 2부네요. 지금은 9시 6분, 9시 7분 돼가고 있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셔야죠.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일명 노란 봉투법.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다음 주에는 처리하겠다라는 야당의 계획이고요. 여당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고 있는데 정치권 그리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양분돼서 대치되고 있는 이 노란 봉투법 주요 쟁점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그리고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양궁, 펜싱, 사격 종목에서 정말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단의 피, 땀, 눈물도 있었겠습니다만 또 기업들의 전폭적인 후원도 자리하고 있고요. 또 회장님들의 스포츠 사랑까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증시 상황부터 한번 좀 먼저 짚어드리고 경제상식 퀴즈를 내드려야겠네요. 왜냐하면 오늘 증시가 급락하면서 출발을 해서요. 코스피가 2% 급락한 2722 해서 2700선 초반까지 밀려버렸고요. 코스닥은 1.8% 떨어진 799 해서 코스닥은 800선이 깨졌습니다. 밤사이에 나스닥이 2.3% 급락했거든요. 기술주들, 빅테크들의 실적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술주들, 반도체, 특히 하이닉스가 6%가량 폭락을 하고 있네요. 오늘 삼성전자도 2% 밀리고 있고 그동안 선방하던 금융주들도 오늘 3%씩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요. 좀 시장이 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한번 또 짚어드릴게요. 이게 잘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7월 통계를 보면요. 일단 반도체 이것이 지난해보다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T 전 품목이 5개월 연속 플러스.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도 4개월째 성장세입니다.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이것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가까이 늘면서 1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상품을 혹은 기술을 해외로 돈을 받고 파는 것, 바다 건너로 파는 것 두 글자. 수입의 반대말, 수입의 반대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어플리케이션도 좋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이 펼쳐지는 스튜디오 함께 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실까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노란 봉투법. 이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인데 지금 여당과 경영계 그리고 야당과 노동계로 딱 입장이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이번에 본회의에 올린다는 노란봉투법이
어떤 내용인지 핵심부터 좀 추려주실까요? 예, 백상경 기자. 네. 네, 이게 지금 김주영 의원안이 지금 지금 건너가 있는 상태인데요. 네.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조, 그러니까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내용들이 핵심인데 2조는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사용자의 범위를 좀 확장을 하고 노동조합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러니까 이런 노동쟁의의 어떤 개념 자체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3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의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조의 어떤 파업 행위 그리고 네. 쟁의 행위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청구의 어떤 책임들을 좀 제한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당방위를 인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 노조의 어떤 책임들을 경감시켜주는 내용들이 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요. 네. 먼저 좀 살펴보자면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노동자 개념을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 그러니까 사용자의 좀 인정하는 범위를 좀 넓힌 걸 좀 우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직접 고용한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를 고용한 우리 회사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회사가 발주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원청 업체에 대해서도 사용자를 이제 개념을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명시적인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회사와 사람이라면 사용자다라고 지금 범위를 좀 확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재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력업체 노조에서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파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청 근로자가 원청 회사를 교섭 테이블에 앉힐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한 2차 협력사,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교섭을 할 수도 있게끔 만든다. 네, 할 수도 있다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러니까 법에 이제 법문안에 들어와 있는 이 내용들이 해당 요건들이 이제 충족이 돼야 하는 것들이겠죠. 어쨌든 그런 형태가 가능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굉장히 이게 부담스럽다.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노동 환경을 생각을 해보고 어떤 파업이랄지 이런 것들의 어떤 양태를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제 협력업체들이 우리를 상대로 엄청나게 파업을 할 것이다. 좀 연쇄 반응이 클 수는 있겠네요. 그렇게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이 이제 넓어지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잖아요. 예전에 이게 노란봉투법이라고 이름이 정해진 게 시민들이 그 성금을 노란봉투에 담아서 전달했던 쌍용차 파업 당시 사례 이런 게 있었다고 하고요. 요거는 조금 어떻게 설명을 하면 쉬울까요? 손해배상 제한에 대해서 권소영 기자. 이게 원래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을 때 핵심이 사실 노조법 3조였었어요. 네. 그때 쌍용차에서 해고당했던 이제 2,600여 명이 이제 파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파업이 한 77일간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회사는 뭔가 파업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 그러니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그래서 그때 판결이 나왔던 게 47억 원이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 노동자들한테는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도한 이 손해배상금 때문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것 때문에 이걸 좀 방지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됐던 게 노란봉투법 이제 노조법 3조를 좀 바꾸자는 거였는데 원래 노조법에 의한 파업 그러니까 합법적인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었다면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은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은 역으로 보면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 노조법에 의한 파업이라는 조항을 아예 없애서 그러니까 폭력 혹은 파괴 행위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이제 노조법 3조에 이제 넣어서 좀 이제 개정하자는 거였는데 사실 큰 줄기는 그렇고 그 뒤에 이제 법안 발의 때마다 조금 수정이 되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노조법에 의한 파업을 헌법에 의한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또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면제한다는 내용도 추가가 좀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21대 국회 때 발의됐던 노동법보다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보다는 많이 강화가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가담자별로 가담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는 내용도 있는데, 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면 기업이 조합원 개인마다 이 사람은 피해에 어느 정도 가담을 했는지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강화가 됐다는 점이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임금이라든가 복지 혜택 이런 것들 결정할 때 그때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정을 했었는데 개정안에는 결정을 빼고 그냥 근로조건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노동쟁의의 이 범위가 확 넓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뭐 사용자의 뭐 부당 노동행위라든가 아니면 단체협약 불이행 같은 이제 권리 분쟁까지도 노동쟁의에 포함이 되고,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뭐 이제 경영상 결정들 있잖아요. 뭐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 구조 재편을 한다거나 뭐 신규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모두 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범위가 네.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독소 조항이 많다. 이건 굉장히 강해졌다. 강해진 노란봉투법으로 돌아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금 부연해서 또 네.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정당방위가 사실은 이제 사용자가 불법 행위를 해서 노조나 뭐 근로자의 이익을 좀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정당방위성으로 노동쟁의를 했을 때는 손해가 생겼어도 이 배상 책임을 면제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게 사용자의 불법 행위가 뭐 어떤 노조법상의 불법 행위인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법상의 어떤 배임, 횡령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지 아주 좀 모호한 측면들도 좀 있고요.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폭력 사건 관련해서의 네. 정당방위 같은 경우에도 법정에서 이 도구를 무엇을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 정황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판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노동관계법에서도 정당방위를 따져봐야 되네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모호한 부분들을 어떻게 매듭을 딱 가르마를 타줄 것이냐, 정확하게 윤곽을 잡아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상태고요. 그래서 또 지금 노조법에 따라서 이미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뭐 민형사상 처벌을 받고 있는데, 노조의 불법 행위를 보호하는 또 예외 조항을 두는 게 이 형평에 좀 맞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인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노란봉투법 진짜 어렵죠. 저는 뭐 무지해서 사실 이런 이제 정치적 이슈에는 가능한 이제 토론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경제적으로 고용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보면 이게 사실은 이게 쌍용차 노조의 파업은 2009년부터 시작이 됐고, 이렇게 노란봉투를 통해서 이제 근로자들한테 과도하게 넘겨진 손해배상에 대해서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자라고 해서 나온 게 이 법인데, 2014년 15년이니까 벌써 10년째 됐어요. 10년째 되면 19대 국회도 있었고 20대 국회도 있었고, 그때도 똑같은 노란봉투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하면서 점점점 강화된 계기는 대우조선해양 사건 때문이에요. 원청과 하청은 사실은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부품업체든 하청업체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한 개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2만 내지 3만여 개 부품이 필요한데, 그걸 자생적으로 모든 이제 한 개의 기업이, 자동차 회사가 모든 부품 회사를 다 계열사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업 구조상 원청과 하청이 있는데, 과연 하청의 근로자들이 지금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원청에 와서 파업을 하고 이제 그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제가 이제 19대 국회에서도 그렇고 20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법안이 계류가 됐지만 사실은 전부 파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노동자 측에서 보면 이게 불법적, 굉장히, 아니 내가 지금 받는 월급이 뭐 300~400밖에 안 되는데 몇십억의 손해배상을 냈다고 나한테 청구서가 돌아오면 그걸 갚을 능력이 안 되니 당연히 이제 노동자 측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다라고 느낄 거고, 그런데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는
이게 만일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가 없다라고 하면 특히나 이렇게 이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이제 크레인이라는 굉장히 좀 위험한 데서 와서 파업을 함으로 해서 그 사업장 전체가 지금 이제 일을 못하고 잠겨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되면 이거는 기업의 생존과도 이제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근데 여야 공수가 바뀌면 입장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은 19대 20대에서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던 그런 법안이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또 공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화된 법안을 이제 표결에 붙이다 보니 찬반 논란이 굉장히 거센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는 왜 안 하고 지금 하느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게 6251님이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갈 곳이 없고 법인세가 줄어서 나라 살림도 어려워지는데 누구를 위한 노란 봉투법인지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천덕애님은 노동 후진국의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나마 박탈하면 자신의 목소리 내기도 힘들어서 더 후진국이 될 겁니다. 이렇게 또 이제 상반되는 의견들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일자리도 우리나라 안에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미국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동남아나 뭐 베트남, 인도 쪽으로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또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이게 또 로봇으로 또 대체하는 흐름들도 우리가 지금 뭐 식당부터 공장까지 많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의 노란봉투법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게 입장에서. 경영계가 가장 이제 강조하는 게 이러면 일자리 없어져, 다 같이 죽어. 약간 이런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일단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그때 하청업체 직원이 크레인에 올라가서 파업하고 이러면서 이제 조업 중단되고 그때 중소협력업체 한 7곳이 도산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자동차나 조선업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가 정말 수백 개, 수천 개인데 이렇게 뭐 원청이 계속 이제 하청업체의 근로자들과 뭐 예를 들어 1년 내내 교섭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에 놓여지면 당연히 이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은 쉽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계속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가 발생하고 이러면 원청 기업들은 사실 하청업체와 거래를 끊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뭐 협력업체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사실 내재화하는 상황들도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부품까지 만들지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국내 협력업체들이 아니라 해외 협력업체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이제 이 공장 자체를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내 중소협력업체의 줄도산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고요. 그렇게 되면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겠냐라는 게 경영계의 이제 어찌 보면 위협이기도 하고 이제 우려이기도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원청 사업자가 교섭 의무가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교섭 대표 노조는 어디인지부터 혼란을 겪기 시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행법상에 사업장의 노조가 다수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하청업체의 이 노조와는 교섭 대상이 맞나? 이것부터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맞다고 이제 노란봉투법상 판단이 돼서 하게 되면 정말 1년 내내 교섭과 쟁의 하다가 이제 끝나게 되는 상황이 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큰 편인데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주식 개편, 뭐 기업의 투자 결정, 뭐 생산라인 증설, 이전 이런 게 이제 경영자의 경영 환경에 따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건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속 이걸 건건이 걸고 넘어지고 파업을 하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된 정상적인 경영이 좀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경영권 침해 소지도 분명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경영업계는 좀 반발하고 있는 거고 안 그래도 지금 경제 어렵고 내수도 안 좋고 그나마 수출이 좀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그 노동계의 이슈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발목을 잡힌다 그러면 이제 약간 위기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보호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렇죠. 어느 선 이상의 과도한 보호가 의무화될 때는 기업이 오히려 더 위축돼서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선을 찾아야 하는데 과연 이 노란봉투법 내용과 그 디테일이 그 선 어디쯤에 가 있는가
또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사실 그 관점에서 사실 이 보면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에 지금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그 실질적인 어떤 지배 뭐 이런 것들을 또 근로조건의 지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대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미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네. 어느 정도는 지금 뭐 인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례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후속 판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네, 되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법률로까지 인정되진 않았지만 그 문헌으로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규범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근데 입법적 판단이라는 게 좀 필요한 게 이런 게 사실은 대법원까지 판결까지 가야 되고 그 개별 사건마다 판결의 형태로 계속 그 어떤 결론이 나와야만 이 법적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지금 이 상태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야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기대서 조금 이 법이 지금 완벽하다라고 보지는 않더라도 이 법을 일단 입법적인 어떤 판단의 영역으로 출발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게를 두고 이번에 드라이브를 걸고 그동안 좀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판결이 오랜 시간 동안 지연이 돼서 이게 4년 5년 후에 사실은 사용자였어 이렇게 판결이 나더라도 이 지연에 따른 그 어떤 뭐 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랜 시간 이걸 유지했던 뭐 기업들이 사실 좀 보게 되는 면이 있고 그 사용자나 그러니까 사용자, 그러니까 노동자나 이런 좀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보이는 분들은 이게 사실 이게 지연이 되면 될수록 그 동안의 고통을 사실 많이 겪게 되거든요. 이걸 이제 버틸 수 있는 캐파가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에 무게를 두고 이 새로운 규범을 정하느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의 보호가 필요한데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이걸 사실 정치와 입법의 영역에서 논할 필요성은 지금 분명히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뭐 독단적으로 지금 뭐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무조건 거부로 맞서거나 이런 상황들이 조금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이 법이 다 맞아 이게 다 틀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그 여야가 이 선을 잘 찾아내는 그 정치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고 싶은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너무 상태가 지금 그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 같아서 네. 정치의 실종이라는 말이 계속 쓰이고 있죠. 3578님이 싱가포르를 연구해봐야 합니다. 노조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랑 다르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동조합도 그렇고 왜 우리 사주 조합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대기업들은 성과급으로 그 회사 주식을 지급하기도 하고 뭐 최근에 자동차 회사들도 계속 그런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저는 그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언제까지 노동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자본가가 되어야죠. 그리고 또 그 회사 자기 회사의 주식을 또 갖고 있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도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회사의 실적이 악화돼서 또 주가가 떨어지면은 또 거기에 같이 이해관계가 또 일치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저는 성과급도 일부분은 주식으로 지급을 해서 그분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그냥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켜라가 아니라 우리사주 조합이라든지 노동조합에서 그에 맞는 지분을 갖고 있어서 그 지분만큼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또 합리적이고 이해관계도 일치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가져봅니다. 또 한쪽으로는 네, 이게 사실은 그 원청과 하청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역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게 원청은 늘 흑자가 남아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아. 그런데 하청은 늘 을이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 적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는 뭘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그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찾아가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요구하고 손해를 발생해서 불법이라면 당연히 뭐 그에 대한 응당한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맞지만 근데 만일 이런 이 근본적으로 원청과 하청 간의 관계에서의 어떤 임금 구조의 차별화, 차등화 이거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계속 이제 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서 규제를 할 것인가. 근데 다른 선진국을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보면 우리가 조선업계 일감을 많이 따고도 덕에 만들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들어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원청도 과감하게 과거처럼 고성장하던 시기처럼 굉장히 자기네들이 낸 이익이긴 하지만 하청의 도움 없이는 지금의 이 대기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를 그렇죠.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늘 보면 원가 절감, 마른 수건을 더 짜듯이 계속 하청을 이제 너 당신네 회사하고 이제 거래할 이유가 없다.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면 다른 업체와로 또 이제 바꿔버리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원청 하청의 문제가 이렇게 지금 이 파업과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의 이제 범위를 더 넓히는 문제로까지 이제 전이되다 보니 이게 정쟁화되는 어떤 수단이 되고 있어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노화성님이 또 이렇게 꼬집어 주셨네요. 노사의 혼란을 부추기는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 법에 대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정치가 뭐지 협치의 모습도 보이고 좀 사회 분란이라든지 갈등을 좀 치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좀 아쉬운 면도 있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 시간이어가지고요. 근데 일단 경제상식 퀴즈도 먼저 한번 더 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쉽습니다. 오늘은 정답 두 글자인데 우리가 또 뭐 기업, 노동자, 뭐 노동관계 사실 돈 많이 벌면 조금씩 더 완화될 수도 있는 갈등인데 우리나라 상품이나 기술을 해외, 외국에 판매하는 것을 두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반도체, IT 등 혁신 기술은 물론이고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K푸드, 먹거리도 많이 팔립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해외로 팔린 식품은 라면, 즉석식품, 조미김, 김치 등인데요. 역시 한류 덕분이죠. 지난해 라면이 1조 3천억 원, 김치가 2,700억 원 넘게 이런 방식으로 해외로 나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서지영님이 이게 잘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부자가 된 기분이 들어요. 내 돈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5791님께서는 남편도 불철주야 이 산업 전선에서 일하는데요.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다네요. 힘내라고 응원해 주세요라고. 예, 힘내십시오. 그리고 2748님은 제 딸아이가 소규모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매출이 조금씩 늘어났는데 기특합니다. 얼른 성장해서 중국이나 일본 고객에게도 판매해서 이걸로 일조하길 기원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네요. 자, 해외로 바다건너로 많이들 팝시다. 자, 여러분의 응원도 많이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파리올림픽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소식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올림픽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 대기업 그룹 회장들 얼굴이 잡히더라고요. 이분들이 파리 왜 이렇게들 가 계시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중에 또 승리 요정이라고 불리는 대기업 회장님도 계시고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님 이야기가 네. 많이들 나오고 사진도 많이 나오고 승리 요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짤방이라고 하죠. 요새 재미있는 뭐 이렇게 그림을 덧대가지고 뭐 합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잘 표현한 그 그림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머리 허연 승리 요정.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조금 그 스포츠 우리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평소에도 굉장히 후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어떤 협회장 자리를 직접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후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구단을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어떤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저변들을 좀 확대하는 이런 데다 이렇게 사실 사회공헌 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평소에 계속 좀 하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올림픽이라는 어떤 대형 이벤트나 뭐 좋은 우리 선수들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같은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와 잘했다 그동안 너무 투자 잘했다 이렇게 좀 한 번씩 환기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의 모습들이 사실 올림픽 현장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각각의 이제 협회와 협회장들 인물 이야기도 좀 이어가 볼까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많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게 역시 양궁협회장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죠.
역시 이제 성과가 좋아서 성과가 그럴 수밖에 좋아서. 없고. 성과도 좋고 일단 기본적으로 한 40년간 양궁을 지원했더라고요. 현대차 굉장히 그룹이. 그러니까 장기간, 정몽구 명예회장 때부터 1985년부터 이제 정몽구 명예회장이 한국양궁협회 회장을 맡았고 2005년부터 정의선 회장이 맡았는데 일단 맡았던 기간도 길거니와 누적으로 한 500억 원 정도 후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격은 뭐 하나그룹이 혹은 이제 펜싱은 뭐 SK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기업들은 한 20년 정도 후원을 했는데 40년간 아니면 굉장히 오래 한 거죠. 그리고 뭐 성적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목받을 만한 요인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저는 다른 스포츠 협회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양궁 협회의 두 가지 키워드 그러니까 공정성하고 투명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지금 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과 맞물려서 더 주목을 받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투명성과 공정성이 매 올림픽 때마다 이 양궁 협회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키워드로 회자가 되긴 했는데. 뭐 일단 선수단 선발이나 협회 운영에 현대차 그룹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그냥 물리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만 지켜달라 이렇게 당부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양궁협회는 뭐 지연 학연 같은 게 안 통하고 선수들 뭐 발탁하는 데 있어서 뭐 불공정한 이런 것들도 좀 없다고 하고요. 이게 경쟁을 통해서 실력으로만 국가대표를 선발을 하는데 뭐 코치진도 공개 채용을 선발하고요. 그래서 양궁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게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힘들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실력 위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공정성 투명성이랑 맞닿아 있는 건데 이게 실제로 도쿄대회하고 항저우대회 같은 경우가 코로나19 때문에 1년씩 이제 연기가 됐잖아요. 그때 이미 선발된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대회가 다가오니까 다시 경쟁을 통해서 선발하고 그렇게 성적이 좋은 선수들이 선발이 돼서 나가니까 이제 국제 성적도 되게 좋은 건데 이번에 단체전에서 금메달 딴 이우석 선수도 그 케이스더라고요. 도쿄올림픽 때 대표로 선발이 됐는데 연기되면서 다시 치른 선발전에서 탈락해서 못 나가고 이번에 나가서 금메달 딴 건데 그 전까지 은메달만 있어서 군면제도 못 받고 군대 갔다 와서 만기 전역했다고 하던데 이번에 금메달을 따면서 뭐 군대는 이미 갔다 왔으니 이 군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인데 뭐 이게 사실 국내 체육협회들이 이제 파벌 싸움 때문에 뭐 누더기가 된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파벌 싸움 제일 심한 것이 빙상연맹이었는데 한국체육대학을 나온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에 이제 파벌 싸움이 되게 컸고 그 갈등의 폐해가 드러난 게 이제 안현수 선수의 러시아 기화. 그래서 소치 올림픽 때 우리나라 쇼트트랙은 사상 처음으로 노베달이었는데 뭐 빅토르아는 금메달 3개, 동메달 하나 획득해서 이거에 대한 비판이 좀 나왔었고 뭐 유도도 뭐 용인대 출신이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많이 갈리고 이랬었는데 이런 거와 대비돼서 이 양궁협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이거는 약간 현대차 그룹의 조직 문화랑도 연결지어서 많이들 거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게 무슨 차이겠나 싶기도 한데 그 미묘한 운영의 차이가 그 안에 파벌에 싹이 트느냐 안 트느냐를 가르기도 하는 거고요. 그걸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 그 결과로 목도하고 있고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영 철학이 되게 그 기업을 좌우하듯이 운동 그 협회도 체육협회도 그렇게 또 많이 가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서 또 눈에 띄는 인물이나 기업이나 체육 종목이나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이인철 소장. 네. 앞서 제가 이제 우리가 TV 화면을 보고 있는데 신유빈 선수가 어제 정말로 탁구를 잘하더라고요. 나는 1, 2, 3세트 보고서 아유 쉽게 이겼다. 응원만 하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 내일이 아니 근데 어떻게 옷 갈아입는다고 한 5분 10분 정도를 잘 비더라고요. 일본 선수가. 그래서 극적으로 우승을 했는데 앞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뒤에 배경 화면을 보게 되면 이 올림픽에 후원한 기업들의 명칭이 나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삼성은 갤럭시 신제품을 주면서 선수들이 셀카를 찍는 그 휴대폰이 전부 삼성이 스폰한 거예요. 또 엄청 홍보가 되죠. 맞습니다. 또 올림픽 공식 후원사니까. 후원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사실은 이제 평창 올림픽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삼수했습니다. 네. 또 번번이 떨어졌어요. 번번이 떨어졌는데 저는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이 IOC 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IOC 이건희 당시 전 회장 네. 그리고 김연아 선수였어요.
ICU 위원들 머리 백발인 사람들이 야 니네 굉장히 좋은 자원이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나간 거예요. 굉장히 프리젠테이션을 영어로 또박또박 하는데 야 정말 피겨도 강심장인데 말도 잘하네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 후담을 들어보니 IOC 위원들이 김연아 선수하고 셀카 찍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네. 그런데 거기 평창이라는 발표가 나자 저는 이건희 회장이 눈물 흘리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하 이게 사실은 우리 집 총칼 활에서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구기 종목이 아니야. 근데 이 밑바탕을 보게 되면 40년, 20년 현대뿐 아니라 SK라든가 그리고 삼성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런 여러 하나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물밀심양면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 국제적인 이벤트 글로벌 기업들은 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벤트에 불과 몇 초짜리 광고에 수십억 수백억을 들이는 이유도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제 PR하고 있기 때문인데 물론 우리는 뭐 적지 않게 이런 게 이제 정경 유착의 수단으로 어떤 이제 스포츠 후원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조금 더 해야지 된다. 그리고 일본이 이걸 너무 많이 앞서가고 있다. 지금도 보면 일본이 피겨뿐 아니라 봤더니 뭐 메달 순위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에 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은 그래도 우리가 좀 넘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점점점 보니까 일본이 그 기저에는 기업들을 끼고서 후원하는 종목들이 점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요. 사실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은 대부분이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죠. 프로는 정말로 돈을 뛰어서 전문적으로 뛰는 선수들이고 아마추어단은 실업팀 소속이어서 사실 연봉이 많지도 않고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게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실업 스포츠단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도 많이 후원을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기업의 후원을 받아야 하는 거고 그게 대부분 비인기 스포츠들이죠. 사격, 양궁, 펜싱, 핸드볼 등등을 올림픽이 아닌 시즌에 경기장 가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문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샵 9730으로. 저변이 많이 높아지긴 했어요. 네. 저변이 많이 높아져서 이제 뭐 김연아 키즈가 생겨서 다시 이제 그 키즈들이 다시 우승을 하면서 저변이 넓혀졌고 국민적인 인식이 좋아진 건 사실인데 아직도 다른 선진국 스포츠 선진국에 비해서 좀 늦었다. 특히 이번 판정에서도 허미미 선수의 판정도 좀 애매했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야 김연아 선수가 저런 정말 허허벌판에서 빙상장 하나 없는 한국에서 저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차별 대우며 이런 걸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되게 잘 하신 분들도 조명을 받는 반면에 또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는 분이 올림픽에 출전하지도 못한 종목이 있지요. 요 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임동현님 같은 집안인데 축협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범현대가 네. 축구협회는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장기간 또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데 사실 축구가 올림픽에 못 나가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또 같이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올림픽에 못 나간 상태에서 그 전에 여러 가지 행보들 그리고 감독 선임과 관련한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안 그래도 비판이 좀 많이 있는 상태였는데 올림픽이 한창인 와중에 자서전이 또 나오면서 그리고 최근에 정몽규 회장의 자서전이 나왔어요. 스스로 약간 또 이 논란의 불구덩 속으로 뛰어드는 듯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자서전에 최근에 1년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비판 포인트들이 되는 사건들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걸 놓고 지금 아니 지금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책을 놓고 지금 계속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이 싸지도 않아요. 29,000원에 굉장히 비싼 책인데요. 뭐 네. 사실 뭐 판매를 목적으로 뭐 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고 사실은. 뭐 어디 축구 협회나 이런 곳에 많이 꽂혀 있는 이런 책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굉장히 읽어보면 사실 엄청난 나르시시즘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10점 만점에 8점이다. 근데 그러니까 나는 본인의 굉장히 업적을 스스로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자평을 했어요. 10점 만점에 8점인데 또 부연하는 게
나는 점수에 상당히 박한 편이라서 8점이면 높은 점수다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 본인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시고 스스로 자평. 그 굉장히 잘했다라고 지금 어쨌든 평가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렇습니다. 나오는 멘트들이야 그 워낙 많은 기사들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성적이 안 좋다 단지 그 이유만으로 지금 비판을 하는 게 아닌데 뭔가 그쵸. 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리더십의 문제, 뭐 또 국민들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뭐 승부조작 축구인의 사면 시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 의사결정의 핵심인 축협 회장을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되게 상황을 좀 그렇게 보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양궁협회 같은 경우에는 정의선 회장이 협회는 투명하게 선수는 공정하게 이 원칙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축구협회는 과연 협회는 투명하고 선수나 감독 선발은 또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여기 어느 종목도 국가대표팀 성적이 나쁘다고 회장 퇴진 요구하진 않는다. 약간 이런 멘트도 했던데 사실 정의선 회장이 양궁협회 60주년 행사 때 얘기한 걸 보면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으면 성적이 설령 좋지 않더라도 괜찮다. 이런 얘기들 했거든요. 이게 약간 이 양궁을 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 굉장히 힘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협회나 이제 우리가 스포츠를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냐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 멘트였는데 사실 뭐 이런 비인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기대치가 낮으니까 작은 네. 결과에도 감동하고 스토리가 나오는데 축구는 워낙 인기 종목인데다가 관심이 또 많을 축구협회는 또 수밖에 없죠. 정부 지원금도 받잖아요. 아. 그러니까 더 약간 분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참고로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금메달을 많이 따도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인 맞아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몽규 회장은 나는 10점 만점에 8점이다. 이것도 박하게 준 거다라고 얘기해서 더 많이 대비가 됩니다. 파리올림픽도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년에 매년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1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시 찾아봤어요. 어떻게 10만 마리 이상이 버려질 수 있지 매년? 특히 여름 휴가철에 유기견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같이 놀러가서 강아지는 두고 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체얼리즘 시간입니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가 이 문제를 직접 체험하고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번식장에 다녀온 거예요? 네, 강아지 전남 번식장? 한평에 불법 번식장에 다녀왔는데 네. 30년 운영이 됐고요. 20마리 정도 키우도록 허가받은 곳이 있고 허가는 20마리. 별도로 그거의 몇 배 이상 숨어서 이제 불법으로 생산하던 비닐하우스 번식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폐업하면서 남게 된 강아지가 60마리 정도 있다고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허가받은 건 20여 마리인데 그 몇 배를 더 이제 숨겨서 몰래 네, 그렇죠. 키우고 있었다. 말 그대로 이제 강아지 농장이 아니라 공장처럼 된 공장이죠. 네. 이런 번식장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요? 정식 명칭은 이제 동물 생산업이라고 하고 동물 생산업이에요. 네.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그렇습니다. 생산업? 네. 어. 대량으로 사육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많은데 예. 동물학대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부터 등록제로 운영되던 거를 허가제로 바꿨어요. 전국에 약 2,000개 정도 있고 근데 합법 번식장도 이번처럼 불법 행위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펫숍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은 번식장에서 어떤 동물학대가 일어나는지 모르죠. 네, 중간 과정에서 다 감춰지기 때문입니다. 그 펫샵이라고 하고 거기 가 보면은 그냥 유리창 너머로는 아주 귀여운 강아지들이 막 나 좀 있어요. 데려가 주세요. 뭐 네.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 뒤에 있는 불편한 진실을 좀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전 시대엔 예쁘고 어린 강아지 대다수가 이런 번식장에서 태어나는데 번식장에서 이제 경매장으로 가고 거기서 다시 펫샵으로 가는 이 연결고리입니다. 경매장을 거쳐서. 네, 경매장이 한 17곳 정도 되고 펫숍이 한 3,000개 정도 되는데요. 연간 추정 한 20만 마리에 달하는 동물 판매 구조이고요. 경매장에서는 강아지 한 마리당 11%의 수수료를 취해서 펫숍에 물건처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더 어리고 작은 강아지를 대량 생산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방문했던 곳도 사람들에게 인기 좋은 말티즈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었는데 네네. 발이 빠지는 좁은 뜬장에 다닥다닥 이제 갇혀 있고 털이 꾀죄죄하고 배변 내음이 진동하고요. 발이 작으니까 이제 뚫린 뜬장 아래로 자꾸 빠지고요. 발이 걷는 것조차도 이제 불편한 상황인데 이렇게 갇힌 곳에서 강제로 이제 임신을 하고 새끼를 낳고 경매장에 팔아서 또 넘기고 거기서 다시 펫숍으로 보내고 이렇게 새끼는 팔려가고 어미는 다시 임신을 하는 게 반복되고 죽을 때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서은비님이 믿을 수 없는 적나라한 명칭이라고. 아까 그 정식 명칭이 동물 생산업이라고 하니까 이 생산업을 정말 믿을 수 없는 명칭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그 강아지들 정말 가까이에서 봤는데 그 상태들은 어떻던가요? 통상 이제 말티즈 성격이라고 하면 키워보신 분은 알 텐데 되게 활발해요. 그렇죠. 활발한데 번식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정도로 잔뜩 움츠러들어 있고 밥그릇 앞에서도 겁먹고 좀 삶의 의지가 없는 모습인 경우가 많았는데 배에 종양이 있거나 제왕절개를 한 흔적이 거의 대부분 다 있었고요. 뒷발 한쪽이 없기도 하고 좁은 뜬장에 이제 여러 마리가 있다 보니까 서로 물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뜯겨서 한쪽 눈이 없는 강아지도 있고 좀 차마 마주하기 힘든 광경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영도 기자가 어떻게 같이 구조를 한 거예요? 네. 동물보호단체 4곳에서 함께 나눠서 구조를 했는데요. 미용도 하고 이제 치료도 받고 잠도 이제 다시 편안한 곳에서 자면서 치료를 마치면은 이제 좋은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네. 이 뜬장 밖에 나오기 힘들어하던 강아지들이 구석에서 이제 덜덜 떨면서 겨우 품에 안았는데 딱 저도 안아봤는데 네. 이게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다. 당연히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렇죠. 구조 과정에서 좀 시선을 붙드는 장면이 있었는데 안긴 강아지가 허공에서 발을 이게 천천히 수영하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왜 그런지 여쭤봤더니 뜬장에 있던 강아지들이 태어나서 처음 땅을 밟아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동장으로 다 옮겼습니다. 네. 태어나서 한 번도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동물들. 아, 이게 인간들이 이게 죄 짓는 건데요. 이게 참. 그 0184님이 부쩍 늘어난 들개들 한때 누군가의 반려견이었을 맞습니다. 수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엄송돌님이 제가 애완동물이라고 표현을 썼네?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죠? 요즘엔 애완동물이라는 표현 쓰면 큰일 납니다. 반려동물이고. 근데 그 반려동물을 한때는 반려하다가 버리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이게 현실적인 질문을 좀 할게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게 입양되기 전까지 단체에서도 보호단체에서도 강아지를 뭐 먹이고 또 치료하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이 돼요? 최근에 구조된 강아지 상태를 보려고 한 보호소에 다녀왔는데 이 실제 구조하신 단체 보호소예요. 18마리 치료비만 최소 3천만 원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다 비용 충당은 후원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역설적으로 보이는 게 이게 30년 동안 수익을 본 거는 이 번식업자인데 정작 구조는 민간에서 하고 치료비까지 다 감당해야 하는 그 현실이 좀 이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동물 생산업자는 돈을 벌고 네. 그러다가 정말 안 좋은 일을 저지르면 그건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 돈 들이고 노력 들여서 처리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네요. 또 하나가 근데 이게 어렵게 구조를 해도 키워줄 사람을 못 만나면 결국은 안락사 당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사실 원칙적으로 유기동물이라고 되면 그러니까 예. 다 만약에 이 사람이 포기를 하면 유기동물이 돼서 시보호소로 가는 건데 보호소. 네, 지자체 보호소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공고기한 10일 동안 입양이 안 되면 다 안락사거든요. 15일이요? 10일입니다. 네. 10일? 네, 열흘입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아픈 곳들이 많고 나이도 좀 있다 보니까 더 입양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안락사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이고야. 혹시 우리나라는 이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나요?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 생산업, 판매업을 허가받았으면 합법인데 네.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니까 해결 방안으로 한국판 루시법이라고 작년 말에 발의가 됐었어요. 네. 어미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직접 보고 사는 것만 아, 허용한 영국의 루시법을 참조한 건데요. 어미가 있는 상태에서 같이 봐야만 팔 수 있다. 네. 뭐 경매장은 퇴출하고 펫숍에 6개월 미만 아기 동물 판매 금지, 전문 브리더에 의한 2개월령 이상 동물만 어미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직접 대면해서 판매하게끔 했는데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습니다. 네. 법안은 발의가 됐지만 처리는 못하고 폐기가 네, 됐다. 그렇죠. 아이고야, 이게 민생인데.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이 펫숍 자체 우리도 길거리 보면 반려동물 파는 가게들 많잖아요. 네.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9년 처음으로 펫숍 판매를 금지했고요. 일리노이주, 뉴욕 등으로도 확대가 됐습니다.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 펫숍 반려동물을 매매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독일도 헌법에 2002년부터 동물 양육자는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국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모든 강아지들이 정부에 등록되고 대신 해외에서는 유기견 보호소가 훨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네. 거꾸로네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메시지도 좀 남겨주세요. 네, SNS나 뭐 연예인 키우면 유행하는 견종을 좀 따라 키우기도 하잖아요. 사기도 하는데. 유행하는 강아지. 네, 특정 견종이 인기가 생기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규모 교배가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번식장에 대한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데 자꾸 어린 강아지를 선호할수록 여러 현장에서 구조된 뭐 유기동물 입양률은 더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싶다 그러면 동물 가게가 아니라 보호소를 한번 방문하는 게 당연시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다희애님이 인간이 지구상에서 제일 나쁜 동물입니다. 우리도 같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남영두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미래생활사전 시간으로 돌아오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식음료뿐만 아니라 뭐 패션 다양한 산업까지 또 영향을 줄줄이 미치고 있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10시 5분에 이어서 들어보시죠.